마음이 지친 학생들을 위한 이야기 마음건강상담소의 진행을 맡은 교육부 대변실의 허우철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마음을 지켜줄 맑은 눈의 전문가 이강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랄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도 만나고요. 방송에서는 범죄 심리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부부 상담도 하고 있고요. 학생 상담도 하게 될 정신과 의사 이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원장님은 아이들 하면 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제 딸한테 항상 확인하는 게 해맑냐예요. 네. 해맑으면은 아이들은 그 해맑음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얘는 지금 좋은 환경에서 잘 크고 있어의 반증이 해맑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달리 표현해 보면은 아직까지 때묻지 않았다? 우리는 어른이 돼가면서 때묻잖아요. 맞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에 밑에서 5번째라고 합니다. 좀 진짜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좀 직접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받아봤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원장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네네. 첫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이게 짜잘라3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에게는 가족만큼이나 소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먼저 떠올릴 만큼 가까운 친구였죠. 몇 달 전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개인적인 사정이 겹쳐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게 되어 다른 친구 편에 이번 여행에 참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 의도와 다르게 친구들과 오해가 생겼습니다. 친구는 제가 친구들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귀찮아한다고 생각했고 그날 이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이유도 몰랐던 저는 혼자 소가리를 하다 나중에야 모든 게 오해였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뒤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오해를 풀고 싶지만 먼저 다가가려니 제 진심이 닿지 않을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꼬여버린 관계의 매듭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네. 사실 학창 시절에 저는 아마 친구들도 다 그럴 건데 친구가 다잖아요, 그 세상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운동장에서 개미들하고 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단짝 친구라고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단짝 친구라 그러면 상대방도 이제 나를 진정된 친구라고 생각하고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어느 순간 내 단짝 친구가 다른 친구랑 더 가까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나한테 소홀하다고 느껴지면 순간 서운해지겠죠. 서운하죠. 네, 그건 약간 또래 집단 내에서는 생존 본능 같은 거예요. 아, 나는 이 단짝 친구가 있어야지. 나는 이 집단 내에서 생존이 가능한데 얘가 갑자기 나한테 멀어져 버리니까 나 어떡하지? 나 완전 덩그러니 혼자 남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서로 간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이 오해의 배경이었을 것 같거든요. 약간 이런 학생들, 이 학창 시절의 인간관계의 좀 특징 말씀해 주긴 했는데 혹시 또 다른 특징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가 다소 폭력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요즘은 한 반에 한 30명 정도 있나요? 네, 그죠? 더 적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새학기가 시작돼서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낯선 상황에서 같은 반에 모여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 이제 너희들 오늘부터 다 친구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친구 관계를 약간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관계란 서로 간의 이해관계나 상황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건데 학교라는 일종의 그 통제권 하에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같은 반 친구들이야 라는 거를 강요하는 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건가?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안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지에 대한 생존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또래 집단이라는 거를 조금은 저는 편안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 반 안에 내 친구가 없어도 내가 학원이든 아니면 쉬는 시간에 다른 반 친구랑 소통을 할 수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SNS나 이런 게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SNS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난 지금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친구랑 친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소외된 사람이 아닌 거라는 개념인 거죠. 그 반 안에서만으로 한정 지어버리면 소외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은 중1 때 친구들이 계속 친했다가 이제 반이 갈라졌을 때 중3 때도 그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하고도 친하게 지냈던, 그래서 외롭다고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가 고등학교 때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과 문과가 나뉘었었거든요. 요즘은 안 나는. 그죠? 안 납니다. 제가 늙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문과로 많이 넘어가고 저는 이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과 내에서는 제가 친구가 없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소외돼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나이에서 돌이켜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한테는 문과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게 또 남다른 자산이라는 느낌이 들어져서 내가 꼭 이 한정된 공간에서의 친구에만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걸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진짜 좋은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중한 친구들한테 좀 진심을 전하는 방법?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지금 서로 오해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약간의 그 상처 같은 것도 서로 주고받았고,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 오해를 풀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연만 보더라도 뭔가 이 사연 주신 분의 진심이 전달되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아니라 텍스트여서 그래요. 말은 그냥 슥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혹은 말은 진실되게 얘기하려고 하면 따로 시간을 따로 내서 잡아야 돼요. 그럴 것 같으면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상대방이 안 받아줄 수도 있고요. 이게 오해였구나. 얘는 지금 결코 그런 마음이 아니었구나가 우리한테도 전달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텍스트로 전달을 할 때 요즘은 가장 그 나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손글씨예요. 요즘 잘 안 쓰니까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대부분 이제 뭐 SNS나 이런 텍스트로 타입으로 친 글로 전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글씨가 가지고 있는 귀중함이 더 이렇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진심을 전달하고 싶을 땐 카드에 간단하게 내 마음을 적어서 전달을 한다면 아마 이거는 상대방이 들었을 때 감동일걸요? 되게 또 내가 그 마음을 미리 캐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연 친구가 글을 못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원장님 말씀대로 손편지로 마음을 정하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짝짜라 친구처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약간 그런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그렇죠. 사연에서도 지금 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마저 있기는 하죠. 그게 가족만큼 소중한 친구라고 되어 있어서. 네. 근데 저는 이 말씀은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친구란 없어요. 내가 때로는 가족과 거리를 둬야 될 때가 있어요. 가족에게 내가 상처만 계속 받고 있다면 내가 거리를 둬야 될 때가 있죠. 그게 설령 형제든 부모님이건 간에요. 그런 것처럼 절대로 내가 붙잡아야 되는 친구는 없어요. 인간관계는 어쨌든 흘러가요. 내가 지금 다소 멀어졌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가까워질 기회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관계를 비유할 때 항상 물에 비유하거든요. 근데 물을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면 움켜쥘 수가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움켜질수록 나만 더 실망하고 상처받아요. 설령 만약에 이 사연 주신 분이 손편지를 써서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이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이구나. 나중에 또 돌고 돌아 다시 만날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흘러갔으니 내가 여기에 너무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연보다 제가 더 위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외로운 사람이죠? 저도 뭐 친구 관계가 있고 나이가 먹어도 친구 관계가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말은 진짜 꼭 친구 관계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라면은 한 번이 아니라 꼭 생각해 봤으면 좋은. 근데 이게 사회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런가요? 옛날에 친구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알죠. 우리는 알죠.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친구라는 영화의 대사 중에 하나가 오래 봤으니까 친구라는 이야기가
떴죠, 그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지날 진짜에 옛 구자를 써서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보시라고 썼던 게 기억난다. 예전에는 사회가 좁았어요. 다이나믹하지 않았어요. 내가 대부분 그 동네에서 자라서 학교도 그 지역에서 나오고 직장도 거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다 좁아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있었던 친구가 계속 친구로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회가 너무 다이나믹해졌어요. 한 지역에서 살지도 않고요. 여러분 지금 있는 동네에서 얼마 있다가 딴 데로 또 이사를 갈지도 맞습니다. 모르고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구할 때 다 지역이 달라질 거고요. 언젠가는 막 해외를 왔다 갔다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거기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을 너무 붙잡지는 않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 다만 내 주변에서 상황에 맞게끔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변해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죠. 원장님 말씀대로 인간관계 또 친구관계에 대해서 집착을 조금 버리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더 네, 좋은.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3입니다. 고3 친구가 또 사연을 보내주군요. 고3이라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가장 큰 고민은 제 미래에 대한 건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를 정말 좋아했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을 외우는 것도 재밌었고 주말마다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돌아다니는 게 제 취미였습니다. 특히 문화재 발굴 다큐멘터리를 보며 땅 속에서 오래된 유물을 꺼내는 그 순간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언젠간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고 대학도 사학과로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반대가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어요. 사학과 나서 뭐 할 거냐,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그런 거 그냥 취미로 해라 같은 말들을 계속 들었고 제 친구들이 다 S라서 그런지 부모님 말이 좀 현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정말 내가 무모한 걸까, 나만 현실을 모르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역사라는 세계를 깊이 파고드는 게 좋고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대학도 가고 공부하고 싶은 건데 부모님의 말 때문에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원래 제 마음도 확신이 없었던 건지 이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이 길을 가면 후회하지 않을까, 아니면 좋아하는 걸 포기하는 게 더 후회될까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요. 이제 곧 선택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제 마음속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이런 뭔가 진로? 이런 데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부모님의 지금 방식은 확실하게 안 좋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고3이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수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뭐겠어요? 사학과를 가고 싶다. 사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 방법은 사학과를 가지 말고 다른 과를 가라가 아니라 그래? 사학과를 가더라도 그럼 좀 더 좋은 대학을 가자.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셔야죠.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한 시점에서 부모님이 야, 너 하고 싶은 거 그거 미래도 없는 거 같고 하지 마. 딴 거 빨리 잡아서 다른 걸로 방향을 잡아서 공부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공부에 대한 의지가 꺾이겠죠. 그래서 부모님의 방식이 일단 저는 좀 마음에 안 든다. 일단은 뭐가 됐든 좋으니 지금은 수능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죠. 이게 정시인데 누가 보다 정시인 친구 그쵸. 같은데. 네. 원장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학생처럼 사학과에 뭐 이제 역사에 사학과를 품고 막상 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내가 선택한 길이 이게 아니었네? 라고 했을 때 저도 그렇고 뭐 제 친구들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서 혹시 내가 원하던 미래가 아니다, 내가 원하던 과 공부가 아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쵸? 이산이 아닌가벼 약간 그런 거잖아요. 너무 옛날 거다. 완전 좋지. 저는 이제 의과대학을 들어갔죠.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본과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의학 수업을 배우거든요. 이제 해부 실습도 하게 되고요. 근데 의과대학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의사랑 안 맞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저는 피를 못 봐요. 몰랐어요. 내가 피를 못 보는지. 그쪽을 볼 기회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게 싫었어요. 근데 저는 병을 치유하고 사람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대부분의 치료는 그 누군가를 아프게 해야 돼요. 병원 갈 때 우리는 다 아플 걸 각오하고 가잖아요. 내가 아파서 간 건데 가서 또 아픈 걸 걱정해야 돼요.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병이 낫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사는 그 누군가를 좀 불편하게 해야 되는 과정인데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의과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진로를 확 바꾸려고 로스쿨을 준비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현실적이지 않죠. 현실적이진 않아요. 이 영역 내에서 내 진로를 그나마 가능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방향으로 나의 인생 설계를 대학 들어가면서 했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뭐가 좀 안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틀어야 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요. 이 방향에서 살짝 틀어야 돼요. 그래서 찾은 게 사실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인생은 알 수 없어요. 내가 끊임없이 선택하고의 과정은 계속 있거든요. 그게 내가 원래 목표했던 저 큰 미래를 향해서 쭉 직진하는 인생은 결코 없어요. 나는 끊임없이 여기서 정반합의 과정을 계속 찾아가야 돼요. 내가 했다가 이게 아니네? 그럼 여기서 약간 수정하고 갔다가 또 이게 아닌가? 그럼 또 약간 수정하고 그러다 보면 원래 생각했던 거랑 조금은 다른 방향이지만 그 결과물은 훨씬 더 다양한 과정을 겪으면서 단단해져 있어요.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의 실패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더 이상 한 발짝 내딛기가 참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좀 자기 목표나 진로를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고민한 친구가 있는 반면 꿈이 뭐예요? 뭐 이러면 좀 꿈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혹시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청소년기인데 나한테는 꿈도 없고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그 무엇도 없다면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부모님의 인생에 너무 짓눌려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을 산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사는 것 같으니까 내가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일단 좀 찾을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내가 경험이 너무 없나? 너무 이 단순한 학교 공부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에 대한 게 부족하다는 거죠. 이 다양한 사회 경험은 뭐 내가 실제로 다양한 환경에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배울 수도 있지만 네. 요즘 뭐 SNS나 혹은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얻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저의 방송을 보면서 정신과 의사는 저런 걸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간접 경험 또는 직접 경험이 부족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책만 보지 말고 주변을 한번 진짜 보면은 이 문제도 또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라는 걸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공부 역시 교육부에서 나오셔서. 근데 우리가 공부를 어린 시절에 왜냐면 뭐 공부는 뭐 안 돼요 뭐 재수하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 하면 되지 뭐 이럴 수도 있죠. 사실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해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릴 것 같으면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것만으로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달해 준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사회랑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저 역시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지식을 계속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공부를 통해서 배운 지식이 중요해서는 아니에요. 저 지금 미적분 풀라고 하면 못 풀어요. 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있었던 인물 구분하라 그러면 구분 잘 못해요. 그때는 제가 다 그걸 외우고 있었을진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지금 그 지식은 활용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지식은 저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그때 당시에 공부를 했던 방법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 습득하는 거죠. 공부는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을 계속하되 죽을 때까지 해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조금 미래를 좀 막막하게 생각하는 또 자기가 선택한 게 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연 주신 이 사학과를 지망하시는 이분도 거기에 대한 꿈을 쫓아가시되 그 꿈만이 최종 목표는 아닐 수 있다.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라고 조금 넓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고민을 가진 학생을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남자들은 이제 치고받고 싸워도 이제 다음날 되면 이제 바로바로 해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래요. 어른들이 더 꽁해요.